저는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국제정치를 가르치고 있는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30년 넘게 외교와 안보, 국가 역량 지수를 연구해왔고 그 중에서도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선도국가라는 명제는 제 학문 인생의 뿌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 날이 오리라곤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건은 아무렇지도 않은 하루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연구실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눈에 띈 기사가 있었습니다. 2025년 포브스 선정 세계 강대국 순위. 흥미가 동에 클릭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잔은 책상에 부딪히며 쓰러졌고 뜨거운 커피가 노트북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뜨거웠던 건 제 눈앞에 펼쳐진 6위 대한민국, 8위 일본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막혔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고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지만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아득해졌고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오류야. 뭔가 잘못된 거야. 급하게 기사를 스크롤하며 기준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수출 경쟁력, 기술 자립도, 국방력, 문화 영향력. 하나하나가 제가 수년간 강의에서 인용해왔던 국가 역량 지수 기준과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포브스의 평가는 단순한 미디어 선정이 아니라 실제 국제사회에서의 평가였던 것이죠. 저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 현관문을 열자 딸 아야카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응, 그냥 논문을 하나 봤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결과가 있어서 말이다. 잠시 후 아내 유미코와 아들 타쿠야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 표정을 본 유미코는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설마 그 포브스 기사 보신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저도 아까 봤어요. 사실 요즘 그 이야기 많이 돌아다녀요. 직장에서 한국 출장 다녀온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간다고. 그런 말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지. 저는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우린 전자, 자동차, 고속철, 무역 흑자 모든 면에서 30년 이상 앞서 있었잖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뀔 수가 있어? 이런 건 다 미디어의 조작이거나 일시적인 착오야. 그 순간 타쿠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국 친구들이랑 온라인 게임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쪽은 오지 속도도 빠르고 통신비도 싸고 음식도 앱으로 바로 오고 우리랑 다르더라고요. 진짜 실감나게. 딸 아야카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만 봐도 알잖아요. K-팝, K-드라마, 한국 화장품에 외국인 줄 서고 배터리, 반도체 뉴스는 매주 나오고 친구들도 한국으로 교환학생 가고 싶다는 말 자주 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대 차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일본이 지금 무언가 뒤처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연구실에 앉아 모든 통계와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IMF, UN, NATO, WB 전 세계 공식 기관의 수치를 하나하나 들춰가며 한국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GDP 대비 기술 투자 비율, 고등교육 이수자 수,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3나노 반도체 공정, 그리고 방위산업 수출 세계 4위. 심지어 K방산의 최대 수출국은 중동, 유럽, 아프리카를 포함한 다국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일 리가.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저는 결국 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정태 교수. 제 박사과정 시절 일본으로 유학을 왔던 제자였죠. 지금은 한국 안보정책 분야에서 꽤 이름을 알리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몇 년 만에 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태야, 나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다. 직접 한국에 가봐야 할 것 같구나. 교수님, 늦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제가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거운 심장을 안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비로소 저는 현실을 마주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은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책상에 쌓여있는 논문 더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어온 30년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제 안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있었고 동시에 의심이라는 파도가 정신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던 걸까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들의 열정과 응원을 보며 놀라긴 했지만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넘겼습니다. 삼성, 현대가 급성장했을 때도
일본 기술의 변형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K-팝이 빌보드를 점령하고 드라마가 넷플릭스 1위를 찍을 때도 글로벌 일시적 현상이라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나 둘 모든 숫자가 그 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한국은 이미 영향력 있는 국가가 아니라 선도 국가로 전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 2시 결국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도쿄 시내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제 가슴은 이상할 정도로 공허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 속에서 잊고 있던 제자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교수님, 언젠간 일본도 한국을 통해 미래를 배우게 될 날이 옵니다. 그 당시엔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마치 예언처럼 가슴을 찌르더군요. 저는 김정태 교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잠결에도 바로 받았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정태야, 한국에 가고 싶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것 같구나. 교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어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으면 나는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통해 일본을 되돌아보는 학문적 전환점을 인정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 평생 연구 여정 중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손에 남겨진 포브스 기사 한 장이 모든 것을 다시 쓰기 위한 서막이 되었습니다. 김정태 교수의 초대를 받아 저는 곧바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내내 생각이 많았습니다. 정말 내가 과민 반응을 한 걸까? 혹시 진짜 세계가 변한 걸까? 한국이 정말 일본보다 앞서간 걸까? 그 질문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단순한 추측이 아닌 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공항 게이트를 지나던 순간 놀라운 건 시설이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에너지였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고 자동화되어 있었고 안내판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가 동시에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환영 메시지와 서비스 동선까지 완벽했습니다. 출국장에서 짐을 찾고 공항 리무진 버스 매표소를 찾는 과정도 인상적이었죠. 직원이 다가와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을 걸었고 불편한 점이 있냐며 안내까지 해줬습니다. 제가 일본인이라고 하자 미소 지으며 도쿄도 좋아하지만 서울도 요즘 많이들 찾으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어딘가 묘하게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도쿄도 좋아하지만 서울도 요즘 언젠가부터 서울이 세계 도시들의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김정태 교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래, 정태야. 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구나.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서울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강남의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었고 특별히 유명한 맛집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은 북적였고 테이블마다 수십 가지의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이게 다 기본이에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하나하나 가격을 따져야 할 반찬들이 이곳에선 기본이라니. 그러던 중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외국인 관광객 무리가 식당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더군요. 그들은 Best in Seoul, So Clean and Friendly라고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스마트폰엔 한국 음식 사진이 가득했고 바로 옆엔 뷰티 스토어에서 방금 구입한 듯한 화장품 쇼핑백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던 한국이 맞나? 다음날 아침 김 교수는 저를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산업기술 심포지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엔 수많은 국가의 기술기업 대표들이 참여해 있었고 한국 측 발표자는 완벽한 영어로 발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3나노 반도체 공정에 자립하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도 여전히 반도체 기술에선 자부심이 강했지만 3나노급 공정을 이미 실현하고 미국, 유럽과 수출 협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이어진 발표에선 K배터리, 무인기술, 사이버 안보 시스템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발표 자료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일본이 갖고 있는 우월감은 단순히 과거의 추억일 뿐 아닐까?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다른 참가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한국에 주목하고 있어요. 시스템, 반응 속도, 기술 확산력까지 빠르거든요. 그의 말투엔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또한 미국 벤처기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대단하지만 한국은 이제 트렌드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기술과 문화가 함께 가는 드문 케이스죠.
저는 머릿속이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심포지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김 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방산기술 쪽을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태야, 더 보여줘. 이제 더 알고 싶구나. 그 말은 제 인생의 다음 국면을 여는 열쇠였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의 다음 일정이 제 삶을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사흘째 김정태 교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이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장소죠. 그가 안내한 곳은 경기도 모처의 첨단 방위산업 시설이었습니다. 출입 절차는 삼엄했고 외국인 출입이 제한된 공간도 있어 김 교수의 보증 없이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공장 입구에 들어서자 고막을 울리는 드론 시연음과 동시에 대형 LED 스크린엔 KF-X 전투기의 조립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건 진짜로 국산 개발입니까? 옆에서 설명하던 기술 담당자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재 시제기 생산을 마치고 시험 비행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자립 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도 F-35를 수입하면서 자체 플랫폼 구축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던 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과의 수출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수입국이 아니라 공급국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탄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연을 마치고 식당에서 단체 오찬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기술부 관계자들 몇몇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저 교수, 일본 사람이라며? 아직도 일본이 앞서 있다고 믿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감탄하는 척하는 거지. 속으론 무시할걸? 그 말은 망치처럼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저는 순간 젓가락을 놓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던 저를 보고 김정태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속이 끓어올랐고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도 결국은 일본을 경계하고 적대감 속에 나를 보는 건가. 그 순간 제가 한국에 와서 느꼈던 모든 감탄과 환대, 놀라움이 모두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곳에 온 걸까? 배우러 온 것이었나? 아니면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였나? 이런 생각을 하던 중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 교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교수님, 내일 오전 병원 일정 잊지 마세요. 한국 의료 체계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정된 일정이니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은 대형 민간 종합병원이었고 입구부터 로봇 키오스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예약 확인, 진료 접수, 진료 대기표까지 모든 것이 비접촉 자동화였죠. 여긴 초진도 당일 진료가 가능해요. 김 교수가 말하자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큰 병원에서 당일 진료가 가능하다고? 네, 예약이 빡빡하지만 외국인 전용 창구도 있고 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잠시 후 저는 실제로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놀라운 건 의료진의 전문성과 응대 태도였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모든 진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제가 가진 만성 허리 통증에 대한 조언까지 구체적으로 해주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김 교수와 마주친 의료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맞으시죠? 일본에서도 논문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시스템도 널리 알려주세요. 그 말은 마치 얼음장 같은 제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찬물 같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적대하거나 깔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전날 들었던 대화는 단지 일부의 편견이었을 뿐이고 그 편견에 제가 매몰되어 버린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스스로가 더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 길을 가며 세계와 협력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단 한마디의 오해 때문에 외면하려 했던 겁니다. 김정태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대강 짐작됩니다. 하지만 진심은 직접 확인해야만 보입니다. 그게 바로 학자의 자세 아닐까요? 저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 정태야.
이번 여정이 제게 가장 큰 공부였던 것 같다. 그 순간 저의 30년 연구 인생이 송두리째 재정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가 연구 대상으로만 삼던 나라가 아니라 제가 배워야 할 선생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라운지에 앉아 고요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강 너머로 저무는 노을빛, 그 아래로 흘러가는 자동차들의 물결, 그 속에 담긴 에너지는 단순한 도시의 분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속도, 도전의 의지, 그리고 미래를 향한 의식이었습니다. 제 연구 인생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를 다녔고 수많은 강대국들의 시스템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방문은 그 어떤 학문적 자료보다 더 깊은 울림과 통찰을 안겨주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김정태 교수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공항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다만 멈추지 않는 나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게 가장 부러운 점이야. 일본은 멈춘 채 자만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이끌 분이 바로 교수님 같은 분입니다. 그의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비행기가 일본 상공을 지날 때 저는 처음으로 내가 진짜 일본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오자 가족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아야카가 가장 먼저 뛰어와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어땠어요? 저는 조용히 아야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놀랐단다. 부끄러울 정도로.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네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유미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뭐라도 느끼고 온 거죠? 저는 눈을 감고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평생 가르치던 건 과거의 일본이었지. 미래의 아시아가 아니었다는 걸. 식탁 위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아들 타쿠야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반박 논문은 쓰지 않겠다. 대신 일본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한국과 협력하고 배워야 할지를 연구할 거다. 그리고 그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을 거야. 한국은 더 이상 비교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동반자이다. 그 말에 가족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전염된다는 것을요. 제가 바뀌자 가족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변화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도쿄대 연구실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제 첫 강의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국제정치는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축을 반드시 분석에 포함해야만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그렇게 한국을 높이 평가하시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개인 블로그에 서울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렸습니다. 조회수는 이틀 만에 수십만을 돌파했고 댓글엔 한국에서 온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교수님의 전환에 감동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요. 일본에서도 이런 학자가 계신다는 사실에 희망이 생깁니다. 저는 조용히 키보드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후반전은 진짜 미래를 마주보는 길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요. 그리고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자는 뒤처지고 현실을 직시한 자는 성장합니다. 저는 이제야 그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흐름을 보시고 계신가요?